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백제의 세태와 중후의 비유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항은 나주동맹 체결했다는 것 정도 기본적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별거 없어요. 계로왕 이미 했죠. 장수왕의 남하에 대해서 저항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말고 목숨까지 날아가게 됐습니다. 계로왕입니다. 그 다음에 그 첫째 줄 이런 게 있어요. 북위에 국서를 보냈다 그랬거든요. 고구려 남진정치에 대항해서 중국 북조에 북위에 사신을 보내고 도움을 청해서 받아들이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장수왕의 남하론에서 목이 아차선생에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국서 보는 내용 사료 꼭 보셔야 돼요. 별표 한 3개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국서 보겠습니다. 일종의 걸사표라고 봐야 되겠죠. 네. 표가 들어가면 이제 예교 문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걸은 국어란다는 뜻이 되고 스승이라는 뜻이 되겠죠. 사자, 스승 사자니까. 나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전해드릴 공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나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국어라는 거죠. 요구하는 거죠. 나의 스승으로 삼겠습니다. 스승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군사부 일체이기 때문에 군주로 보겠다는 뜻이죠. 내가 모시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애교 문서를 보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같죠. 신은 고구려와 더불어 근원이 부여에서 나왔다. 요 밑줄 이미 포인트 잡아놨어요. 그죠? 네, 그 밑줄 쫙 그으세요. 고구려와 더불어 근원이 부여에서 나왔다. 즉, 자기들도 부여적 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는 같은 동일한 민족에서 출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민족에도 불구하고 고구려가 우리를 공격을 해서 우리 힘들다. 당신들에게 후원이 좀 필요하다. 선대에는 우리를 매우 돈독히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선조인 세, 고국 원왕을 지칭합니다. 고국 원왕 세가 이웃 간의 우호를 가볍게 깨트리고 몸속 군사를 거느리고 신의 국경을 질밟았다. 그리하여 선조인 근구수가 근초공의 아들이죠. 근구수가 군사를 정돈해 번개처럼 달려가서 기회를 틈타 돌풍처럼 공격하여 잠깐 만에 새의 머리, 고군의 머리를 베어 높이 매달았으니 그 이후부터 감히 남쪽을 엿보지 못하였다. 그랬는데 강요투 대왕과 장수왕 이후부터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우리에게 군사를 좀 지원해준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군사를 우리에게 걸사표를 썼죠. 우리에게 지원해준다면, 우리 요구에 응한다면, 우리 용어한다면 우리 집에 아들이 하나 있다. 왕자죠. 당신이 매일 타는 말에 마구간에 똥 치우는 사람으로 내가 보내겠다. 그 다음 우리 딸이 하나 있는데 공주겠죠. 당신의 첩으로 내주겠다. 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왕이 될 왕자를 갖다가 마구간에 똥 치우는 사람을 보내고 자기 집 딸을 갖다가 당신의 첩으로 주겠다. 있을 수 없죠. 되게 간절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실패했죠. 이건 사료로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유념해서 한 번쯤 다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문주왕 가죠. 문주왕. 자, 이때 이제 계로왕이 죽을 때 그의 아들이 이제 문주왕인데요. 아버지의 죽음을 목도했고 문주왕은 수도를 천도하게 되었습니다. 웅진이죠. 원래 공주 지역으로 천도하게 되었다. 자, 왕권이 약화가 됐습니다. 그 결과 해시들의 반란을 해서 결과적으로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재임기가 2년밖에 안 되죠. 그래서 가끔씩 이 웅진 시기 왕에 대한 얘기를 가끔씩 하는 경우가 있어요. 웅진 시기에 왕들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천도했잖아요. 수도를 옮겼잖아요. 천도한 오늘날의 서울 세력과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죠? 웅진 세력이 있을 거거든요. 이 세력들이 만만치 않다고요. 이렇게 한방 붙은다고. 권력 다툼이죠. 왜? 내가 정권을 계속 잡고 유지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세력 간의 다툼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웅진 시기의 왕들은 수명이 되게 짧아졌어요. 왜? 암살 또는 쿠데타, 반란 사건이 끊임없이 연결됐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왕 중에 하나가 지금 하고 있는 문주왕입니다. 재임 기간이 되게 짧았다. 특별하게 나올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성왕이 있죠? 동성왕 보겠습니다. 동성왕은 우리에 나올 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결혼동맹 정도 하나. 결혼동맹. 그 다음에 탐나국을, 오늘날의 제주도죠.
탐나국을 복소가했다. 탐나 복속 밑줄 하는 것이고 결혼동맹 하나 밑줄 것이고 그 다음에 동성왕은 이제 신라의 소지 마리칸과 결혼동맹을 또 맺게 됩니다. 밑에 결혼동맹 하나 체크하면 됩니다. 한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분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무령왕, 성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백제의 무령왕, 그 다음에 성왕. 이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별표를 5개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제가 나온다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가 무령왕하고 동성왕입니다. 자, 무령왕 첫 번째 하나 보겠습니다. 22담로를 설치했다. 자, 볼게요. 앞에 왕이 동성왕이거든요. 동성왕이 백가시성씨를 가진 사람에게 암살을 당했다고요. 이 백시성을 가진 사람은 그 당시에 아마 동성왕이 경호실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호실장 백가시성을 가진 사람은 이런 산성을 하나 점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산성을 점령하고 여기 시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왕이 오른 무령왕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뭘 같아요? 산성을 점령하고 있던 백가를 잡아다가 죽여야 되는 거거든. 그죠? 백가시성을 잡은 사람을 죽여서 효수형에 처하고 엄벌에 처했다는 거야. 그래야만 어떻게 왕의 기가 쓰겠죠. 무령왕이 제일 먼저 왕위를 차지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동성왕을 시해한 백가시성을 먼저 처벌하는 게 급선무였다. 그래야만이 왕위권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타나게 22담로입니다. 지방에 지방간을 파견하는 거죠. 지방간을 파견하게 됩니다. 왜? 지방 세력을 견제해야 되겠죠. 지방 세력을 견제할 목적이고 주로 왕실 식구들이 자기의 정책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왕실 식구들이 22담로에 지방간으로 파견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중국과 교류하였다. 양나라에 사신을 보내기도 했다. 되게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남조입니다. 남조의 양나라와 수교를 맺게 되었다. 그리고 영동대장군이라고 하는 자기를 받게 되었다. 영동대장군이라는 자기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무령왕이 사후에 그의 무덤이 벽돌 무덤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하는 무덤이죠. 이건 전부 다 뭐예요? 양나라의 묘저라고 보시면 돼. 양나라의 묘저입니다. 묘저입니다. 웅진에 가면 공주죠. 공산성,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게 산성이죠. 공산산성 볼 거고요. 그래서 웅진에 가면 가장 대표적인 게 송산리 유적지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 가지를 보죠. 구석기 유적지가 있죠. 공주를 가면 세 가지를 봐야 돼. 구석기 유적지, 송산리에 가면 이제 왕릉급 무덤들이 이렇게 7기가 총 이렇게 있습니다. 공산산성이죠. 공산산성 세 번째. 공주 가면 꼭 봐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구석기 유적지, 그다음에 공산산성, 그 다음에 웅진에 있는 송산리에 있는 왕릉 7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이 중에 하나가 이제 무령왕릉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요거부터 봐야 됩니다. 남조의, 북조가 아닙니다. 되게 함정을 많이 파는 부분 중 하나가 북조가 아니라 남조의 양나라의 문화를 수용하게 됐다. 왜냐면 그 당시 이진 남북조 시기에 가장 강성한 나라는 양나라였거든요. 그 양의 문화를 수용하게 됐다. 양과 수교를 하게 됐고 자기를 받았다. 영동대장군이라고 하는 양나라로부터 자기를 받게 되었다. 그 다음에 양나라의 무덤 양식인 벽돌 무덤이 들어왔다. 일명 이걸 다른 말로 한자로 전축분이라고도 해요. 벽돌 전자, 쌓을 축자, 무덤 분자. 전축분이 2개가 만들어집니다. 6호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7호분이 하나 있어요. 6호분은 피장자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왜? 일제강점기 시기에 이미 도굴 당하고 말았어요. 도굴 당했어요. 대신에 벽돌무덤 6호분에는 벽화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7호분은 무령왕릉을 7호분이라고 합니다. 무령왕릉을 7호분이라고 하는데요. 무령왕릉에는 아쉽게 여기는 벽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 뭐야? 되게 시험 요소라고 봐야 되겠지. 벽돌무덤 무조건 벽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본다면 가장 내기 좋은 게 그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야. 6호 부분에는 벽화가 존재하는 반면에 7호 부분에는 벽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무령왕릉, 즉 백제시대에 백제의 문화재가 완전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문화재가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일제강점기 도구로 했다면 전부 다 일본에 빼앗아 갔겠죠. 그나마 이게 남아있어서 우리가 백제사를 공부하는데 엄청난 중요한 자료가 됐다. 무령왕릉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민생안정 추구, 창고에 곡식을 풀어서 구제했다는 얘기 하나. 그 다음에 일본에 오경박사인 단양이와 고안물을 파견하였다. 우리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나온 얘기 아니고 이건 일본 세계에 나온 얘기, 우리 역사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 세계에 나온 내용도 우리가 참고해서 우리 역사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무령왕릉 요것뿐만 아니라 문화 파트에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정도만 할게요. 일단 무령왕릉 고분 파트에서 별도로 세부적인 내용 별도로 또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자, 성황가죠. 성황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죠. 이거 갖다 백제 중흥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르네상스라고 보는 거죠. 중흥기, 부활의 시대다. 앞에 4세기의 근초광식 되게 잘 나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되게 세력이 약해졌죠. 그리고 다시 이제 무령왕과 성황 시기에 다시 6세기가 되면서 부흥의 시대가 왔다. 성황 보겠습니다. 자, 중흥정책. 대의준출이 쉬운 부여로 강과 바다를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의 진출이 쉬운 사비로 천도하였다. 오늘날의 부여입니다. 그리고 국호를 나라 이름을 남부여라고 하였다. 잠시라고 적어요. 영문이 아닙니다. 국호를 남부여라고 임시 그리 길지 않고 짧게 사용하였다. 갑자기 백제라는 나라에서 남부여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체제정비. 중앙의 육자평제도를 개편하여 12부와 예간의 10부, 그래서 22부. 새로운 수도가 만들어졌죠. 사비에, 그죠? 사비에 22부의 중앙간제와 지방간제를 만들기 시작했다. 수도를 5부, 지방을 5방. 그래서 5부 5방이라고 합니다. 5부적 연명체를 그대로 행정체계를 쓰고 있습니다. 불교 진흥. 인도에서 겸익을 맞이하여 불교를 진흥하고 불교 교단을 정비하였다. 네, 겸익도 잡아야 되겠네요. 겸익. 겸익은 신라 승려인데요. 인도에 갔다 왔던 것 같아요. 인도에 갔다 온 얘기 뭐죠? 인도 마을 갔다 우리 버머라고 그러거든요. 버머에도 익숙했고 중국어에도 되게 익숙했다고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불경책을 가져와서 많은 책들을 번역하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대의관계에서 놀이사칙에도 하나 나와야 되겠죠? 네, 놀이사칙에. 이건 백제인입니다. 가끔 신라 사람, 일본인가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백제 사람입니다. 백제인입니다. 일본에 불경과 불상을 전파해서 일본에 불교 전파에도 큰 역할을 했고 성황시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이게 별표가 5개짜리예요.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겸익과 놀이사칙에 나오면 무조건 성황 잡으셔야 되고 성황의 어쩌고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산성 전투에 관련된 부분을 좀 할게요.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마 충북 옥천이 있고요. 충북 옥천의 이 관산성은 되게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쪽으로 가는 길, 북쪽으로 가는 길, 그 다음에 경상도 지역으로 가는 길, 동쪽으로 가는 길 전체가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아주 절대적으로 군사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이 관산성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봐요. 신라 백제가 나제 동맹을 맺었죠. 그죠? 나제 동맹을 맺었고 한강 유역을 점령합니다. 한강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라가 백제를 배신하고 한강 유역은 원래 소멸 경기 지역이거든요. 예, 여기에 김무력을 지방관으로 임명한다고요.
지방간 임명해요. 자, 이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나 제기했던 신라 백제가 n분의 1로 나눠 먹어야 된다고. 한강 땅을 갖다가. 근데 신라가 독식하게 됐다는 뜻이죠. 그럼 백제 입장에 되게 뿔따고 날 수밖에 없지. 되게 으르렁거릴 수밖에 없죠. 이때 백제 세력과 대가야 세력이 힘을 합쳐서 충북 옥천에 있는 관산성을 공격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때 백제는 훗날 왕이 되는 왕자인 이덕왕이 여기에 참가하고 있었다고요. 성왕은 자기 아들이 싸움 전쟁 때 나왔기 때문에 격려차 이루하게 해서 관산성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보를 김무력은 김유신 장군의 할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김무력이 이 정보를 캐치하고 관산성으로 하는 길목에 매복조가 깔렸다고. 매복조에 걸려서 성왕이 희생당하게 됐습니다. 이때 성왕은 많은 군사를 끌고 나간 게 아니고 자기 측근 한 3, 40명 정도의 군사만 끌고 갔던 것 같아요. 그 결과 군사들이 죽게 되었고 성왕은 생포되었습니다. 성왕은 생포되었고 그 다음에 신라 진영을 끌려오게 되었고 신라 진영에 와서 성왕은 목을 쳐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록에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좋아요. 전쟁은 사람을 죽이고 죽이는 거니까. 그런데 신라에서 약간 미스테이크한 게 뭐였냐면 이제 그 왕을 죽이는 목을 치는 입장이 된다면 그 격에 맞는 인사를 동원해서 목을 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막 군 입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하급 병사를 시켜서 성왕의 목을 베게 한다고 참수하게 된다고요. 뿐만이 아니라 그 목을 돌려주지 않고 신라 궁궐에 가서, 이거 야사이기도 합니다. 신라 궁궐에 많은 신하들이 걷는 발을 딛고 올라서는 계단 밑에다가 목을 묻게 됐다. 매일 궁궐에 갈 때마다 신하들이 성왕이 목이 잘려있는 그 계단 부분을 짚고 다닌다는 거죠. 그리고 훗날 왕이 된 이덕왕은 아버지 시신을 수습해서 백제의 부여에 가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 이해 가셨습니까? 이 이후부터 백제의 왕들은 백제가 멸망하는 의저항 시기까지 끊임없이 원수국가인 신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원수를 갖기 위해서 전쟁을 불사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의저항 때 나당 연합군에서 결과적으로 백제가 멸망함으로써 그 원수를 갚지 못하고 복수는 끝나지 못하고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성왕에 대한 얘기, 되게 슬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중흥기기도 하였고 본인이 희생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 이덕왕 보겠습니다. 이덕왕. 그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관산성 전투에 참여했던 이덕왕은 그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본인이 전쟁에 참여하는 걸 갖다가 참여했고 그 이후에 되게 왕이 되는 걸 좀 두려워했고 거부했던 것 같아요. 뭐 우리 사례는 나오지 않지만 일본 사례는 이제 이덕왕 동생이 뭐 임성태자이다 이런 뭐 설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동생은 일본으로 갔고 본인이 계승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왕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되게 우울하고 하기 싫은 그 직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덕왕은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동대향로 절을 짓거든요. 앙흥사를 짓고 아버지를 명복을 기원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장 멋진 향로를 만들었다고. 이게 일명 백제의 금동대향로입니다. 자 봐요. 아버지 부왕이죠. 아버지 부왕. 성왕이 돌아가셨고 이분을 기리고 제사 지내는데 유명한 백제 금속 기술 총화가 다 들어왔어요. 금속 기술이 다 들어왔다고. 총 직결. 금동대향로입니다. 향불을 피우죠. 절간에 향불을 피우고 아버지의 명복을 비는 거예요. 근데 금동대향로가 발견된 게 참 우연찮게 부여에 이제 그 관광객들이 되게 많이 오죠. 이때 이제 주차 문제가 좀 심각해졌던 것 같아요.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왕궁터와 그 다음에 절터가 좀 먼 지역이 주차장을 만드는 게 편하겠다 싶어서 관광객을 위해서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차장 공사하다 보는데 갑작스럽게 여기서 금동대향로 확 발견된 거예요. 여기에서. 엄청난 보물이 쏟아진 거지. 누가 만드는지를 몰랐다는 거죠. 이게 금동대향로를. 기록이 없으니까. 명문도 없으니까. 그런데 부여에
대표적인 남부예요. 백제죠. 이 지역에 가장 유력한 게 뭘까 궁금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학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금동대양의 내용만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불교와 도교의 어떤 세상의 어떤 내용들이 여기에 전부 다 보여주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원형이 중국에 있는 박산향로드라 정도밖에 우리가 해석할 수 없다는 거죠. 같은 향로인데요. 형태는 비슷한데 크기가 중국 애들은 되게 크고요. 우리는 이 사이즈가 이 정도 됩니다. 금동대향로는 선생님이 봤을 때 이 정도 사이즈. 크진 않죠. 제 손에서 이 정도까지니까. 크지는 않는데 되게 아름다움이 잘 갖춰져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불교와 도교, 산 위에서 악사들이 악기를 막 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도교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모습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또다시 하나 대박 석조사리감이 또 발견됐어요. 우리 지금 현재 문화사 하고 있습니다. 자, 공사를 하는데 이런 게 하나 또 발견됐습니다. 석조사리감은 여기에 글자가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글자를 해석함으로 해서 금동해양로를 만들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덕왕이 왕자죠. 왕자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전쟁에서 잃게 되었고 자식은 젊은 나이에 죽게 됐다. 불운이 겹쳐서 막 왔죠. 얼마나 힘들었겠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나마 자식까지 죽었다고. 그래서 이 자식을 위해서 여기에다가 석조사리감, 여기다 부처님의 진신사리 같은 걸 여기 넣었다는 거죠. 이 글자를 통해서 해석이 됐다는 거예요. 요것도 이덕왕 때 만들었고 석조사리감도 이덕왕 때 만들었던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죠. 그래서 이거 전부 다 이덕왕에다 넣어주시면 돼. 애우는 내용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됐군요. 실제로 여기에 진신사리가 있을까봐 또는 진신사리는 부처님의 뼈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진신사리 아니라 황여, 혹 행여, 살이라도 있을까봐 열심히 조사해봤지만 이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누가 만들었다는 것 추정치가 확신으로 바뀌는 계획이 되면 되게 좋은 발견이 되었다. 그럼 쇼토쿠 태자의 초상화를 제작하였다. 이덕왕의 아들 아자태자는 애로 건너가 쇼토쿠 태자의 초상화를 그리고 스승의 역할까지 하게 되었다. 무왕, 익산천도 계획을 세웠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하였습니다. 대신에 미륵산 하나 밑줄 그어야 되겠죠. 무왕과 밀접한 관련 있는 게 미륵사입니다. 문화파트도 하시겠지만 그 미륵사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미륵사지 터지자를 쓰죠. 미륵사지 석탑이 있죠. 석탑이 아마 9층 정도 예상되는데 원형을 볼 수가 없어서 다 훼손됐거든요. 그 일제강점기에 얘들 최신 공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시멘트로 만든 콘크리트를 부어놨다고. 근데 이게 흉물이 됐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한 100억 정도의 공사를 문화재청에서 다시 복원공사를 했어요. 근데 실물이 없어가지고 6층 정도까지만 복원시켜서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게 됐습니다. 최신에 공개된 거기 때문에 아마 시험에 또는 한능검에 미륵사지 탑 정도는 우리가 한번 좀 보고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과 결국 관력을 파견하였다. 천문역법을 가르쳤다. 그 다음 의자왕, 백제의 마지막 왕이죠. 해동증자라고 불렀습니다. 증자란 말은 효의 신으로 봅니다. 효의 신. 그래서 그 의장이 되게 나이가 많이 먹어서 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형제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 무왕에게 효를 지극정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동증자로 칭할 정도로 되게 효자였다. 그 다음 신라를 공격하여 대성을 함락하고 그죠? 40성을 빼앗고 당항성을 공격하여 대당 교통로를 차단하기도 하였다. 누가 힘을 합쳤나요? 고구려 연개소문과 힘을 합쳐 당항성을 공격하기도 하였다. 당항성 원래 경기도 화성입니다. 당나라로 가는 직항로죠. 되게 중요한 통로이기도 하고 삼국이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그 성을 차지하기 노력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660년에 백제를 멸망하게 됐죠. 결정타가 이제 자, 나당연합군 볼까요?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을 하게 됐죠. 그 결과 황산벌에서 계백장군이
나왔고, 여기는 신라의 김유신 장군이 등장하게 됐죠. 오천의 결사자 김유신 장군의 중가 부족을 피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금강하구가 있겠죠. 금강하구에는 당나라의 수군이 들어오게 됐죠. 이때 서정방에 여기에 뚫리게 되죠. 서정방에서 금강하구가 뚫리게 됐고, 그 다음에 의자왕은 여기에서 생포가 됐죠. 생포가 됐죠. 이제 의자왕의 측근이었던 에이식진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체포가 됐죠. 그리고 생포가 돼서 당나라에게 넘기게 됐고, 당나라의 왕과 그 다음에 왕실, 그 다음에 많은 귀족들, 많은 백성들이 당에 끌려가게 됐죠. 얘네들은 어느 정도 당나라에 가서 좀 대우를 받죠. 그 사람은 전부 다 노예가 돼버리죠. 이건 당나라의 어떤 포용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다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백제의 패망한 나라 왕과 왕실, 귀족들에 대한 문화를 또는 그에 대한 지위를, 기득권을 유지해주고 포용하는 정책을 펼쳤을 것이다. 이게 당나라 당서의 기록이 다 나와 있고요. 또 많은 비석을 통해서 이런 기록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의장시 백제 멸망 660년 660년 백제 멸망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63년에 백강전투가 있습니다. 백강전투는 일본군 애들이 망한 백제를 돕기 위해서 오는 거죠. 일본 애들과 백제의 힘을, 그 다음에 여기는 당나라와 신라가 힘을 합쳐서 백강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결정타로 되면죠. 백강전투가 끝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668년이 되면 나당연합군은 고구려마저도 멸망시키게 되었다. 세세한 것까지는 못하고 큰 것들은 정도 잡아야 돼요. 660년 백제 멸망, 백제의 애군들이 지휘가 와서 전투한 게 백강전투. 그 다음에 668년에 고구려 멸망되는 것. 최소한 이런 앞뒤 선후관계 정도는 우리가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103쪽 신라의 전성기 진흥왕을 한번 볼게요. 네, 진흥왕 보겠습니다. 진흥왕 볼게요. 다시 적을게요. 진흥왕. 최고 전성기 6세기 왕입니다. 자, 많은 부분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쉬워질 겁니다. 정보활동. 자, 보겠습니다. 백제 성왕과 연합으로 고구려에 찾아오고 있던 단양적성을 점령하였다. 네, 단양적성. 그리고 여기에 단양적성비를 건립하였다. 단양적성비는 순수비가 아닙니다. 척경비입니다. 순수비는 왕이 직접 군사를 끌고 적을 물리치고 그 지역을 순찰하고 거기에 기념으로 비석을 세우는 걸 순수비라고 부릅니다. 단양적성비는 척경비, 영토를 구분하는 정도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강 점령. 백제 중심지역 한강을 점령하기 시작하죠. 그 여기에 북한산 꼭대기에다가 북한산비를 세우죠. 북한산 순수비라고 하죠. 이건 김정희가 북한산비는 김정희가 순수비를 갖다 증명하죠. 네, 진흥왕이 순수비입니다. 이렇게. 네, 조선 말기 김정희가 고중하였다 이렇게 불러요. 고중하기, 빛을 발휘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진흥왕 순수비인지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자를 해독해 봤더니 그 당시 말을 번역해 봤더니 북한산비로 판명되었다. 그 다음에 대가야를 정보가 여게 됐다. 가야지방으로 진출하여 창녕에 비야가야를 정보하고 창녕비를 건려하였다. 창녕비 밑줄 그어볼까요? 이를 발판으로 대가야를 정보하였다. 자, 그 창녕비를 건립한 것은 561년이에요. 보통 우리가 순수비를 세운다는 상대를 갖다가 물리치고 비석을 세우는데 일반론적이죠. 근데 561년에 창녕비를 건립했죠. 대가야는 이미 신라의 복속된 것과 다름없어요. 그래서 비석을 세웠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조공을 바쳐야 되고 지배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 대가야 사람들이 반란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때 진흥왕은 다시 군사를 끌고 대가야를 완전하게 정복시켜 버렸다. 이게 562년이에요. 요거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만 좀 구분하세요. 비석 세워진 게 1년 전. 함경도까지 갑니다. 고구려 최전방까지 올라갑니다. 항초령비와 마운령비를 통해서 봐볼까요? 진흥왕의 비석을 한번 좀 연구해 볼까요?
단양적성비가 있습니다. 단양적성비. 적은 A나 지금은 항상 북한에 있죠. 이거 북한산비예요. 그렇잖아. 여기 좋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 남쪽에 살고 있잖아요. 북한에 비해서. 우리의 적은 언제나 북쪽에 있다고. 북한산비를 적었다고. 그 이양 싸운다면 상대방 어떻게 우리가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무기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창녕비예요. 창녕비예요. 이거 뭐죠? 대가야를. 상대방 어떻게 망하게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네, 마운영비예요.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돼? 황천길로 보내야 할 거 아니야. 이걸 황초령비라고 불러요. 외우셨습니까? 보세요. 요 4개 있죠? 하나, 둘, 셋, 4개가 순수비입니다. 이게 뭐죠? 왕이 직접 군사를 끌고 상대국가 점령하고 여기 비석을 세웠다, 기념하게. 이걸 순수비라고 부른다. 이거 내 땅이야. 보고받는 거예요. 단양적성비는 고구려 땅이죠. 네, 고구려 땅을 처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됐다. 이때 고구려인 야이차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야이차의 도움을 받게 되었고, 이 사람들은 어떤 신라에 대한 충성심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기록을 하게 되었다. 여기는 그냥 척경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척경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연호를 사용하게 되었다. 개국, 대창, 홍제, 개, 대, 홍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서 거칠부를 통해서 국사책을 편찬하게 되었고, 하랑도가 정식적으로 공인되었다. 하랑도가 정식, 전쟁에 여성보다는 원래는 하랑이 여자 원화에서 출발했던 것들인데 남성 중심의 하랑으로 개편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흥륜사 사찰이 건립되었고, 고을성녀 해량을 거칠부가 고구려에 가서 데려와서 신라의 성통, 즉 국통의 자리를 앉게 됐다. 승려를 통솔한 자리, 넘버원의 자리를 앉게 됐다. 요즘은 조계종 총무원장 정도의 자리를 앉게 됐다. 그 다음에 전륜성왕을 자처하기도 하였다. 발해의 문왕도 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됐죠. 전륜성왕. 불교적 성왕 역할. 무력보다는 불교의 정법을 통해서 백성을 지배하겠노라, 통치하겠노라. 이런 사상들을 갖다 전륜성왕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진평. 연호 건복 사용했고, 언강법사로 하여금 걸사표를 쓰게끔 하였다. 오늘 저희 걸사표 한번 보겠습니다. 진평은 고구려가 자주 신라를 침범함으로 고구려 밑줄 그시고, 수나라에게 우리에게 군사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걸 걸사표라고 합니다. 근데 원강은 승려잖아요. 승려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죽이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되게 불편하죠. 이때 하는 게 그죠? 글을 남겨서 약간 찜찜하다.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한번 볼까요? 두째 줄. 지금 105쪽입니다. 걸사표 사료. 자기가 살려고 남을 멸망시키는 것은 승려가 할 행실이 아니다. 그러나 빈도가 대왕의 땅에 살고 대왕의 수초를 먹고 어찌 감히 명령을 따르지 않겠는가 하고 걸사표를 지어바쳤다. 약간 찜찜하다, 못마땅하다. 611년 진평왕은 수나라의 사신을 파견하여 걸사표를 바치니 수양제는 이를 수락하고 군사력 이듬해 고구려를 113만 대군을 집중 투입시켰다. 그러나 누구한테 박살났다? 이찬백의 을지 문덕에 박살났다. 됐죠?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사료이고 가장 많이 출제된 시험입니다. 선덕여왕. 그 진평왕은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어서 그의 딸이 왕이 됐는데 이게 선덕여왕입니다. 첫 번째 여왕이 됐겠죠? 자, 의장의 공격은 대야성이 함락되었다. 대야성 함락 밑줄 보시고, 이때 대야성에 성주했던 김품석이 죽게 됩니다. 네, 김품석과 그의 부인이 죽게 됐죠. 그의 부인은 김춘추의 딸이었습니다. 네, 여기 합천에 있는 대야성이죠. 이후에 이제 김춘추는 어떻게 해요? 자기 딸과 자기 사이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구려에 가서 원군을 요청하고 실패하자 다시 당나라에 가서 나당연합군을 통해서 백제를 멸망시키는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 김춘추고, 훗날 진덕여왕 사후에 김춘추가 왕의 자리에 올랐죠. 그래서 태종무열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김춘추에 대한 두 번째 밑줄 하나 그것이로 합니다. 김춘추의 역할. 그다음 호국불교 승려 자장의 근위, 자장 밑줄 긋습니다. 자장의 근위로
백제에서 아비지를 데려와서 항룡사 구축 목탑을 건립했습니다. 한 60층 정도 되는 높이 되는데요. 목탑이거든요. 나무를 가지고 60층을 높인다는 것은 되게 건축 기술이 웬만해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백제를 데려다가 항룡사의 절 앞에, 대웅전 앞에다 구축 목탑을 건립했다. 호국적 불교다 했죠. 그 호국불교 성격을 띠고 있다 얘기합니다. 호국불교적 성격을 띠고 있다. 누가? 항룡사 구축 목탑이. 아쉽게 지금 볼 수가 없죠. 예. 몽골 침입 때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분황사, 선덕님한테 분황사도 창립했고 영묘사 등을 건립했다. 영묘사도 같이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첨성대도 마찬가지. 동양 최대의 천문대의 첨성대를 건립하였다. 첨, 본담지, 볼첨자, 별성자, 돈대대자. 별을 관측하는 돈대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비담의 난이 발생하고 선덕여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촌 누나의 언니인 진덕여왕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고 이때 김춘추와 김유신이 비담과 염종의 난을 진압하게 되었다. 그리고 연호를 임평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게 되었다. 자, 오늘 진덕여왕까지 할게요. 진덕여왕 이제 그 진골의 마지막 왕입니다.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태정무일왕교로 권력이 이양되게 되겠죠. 볼까요? 첫째 줄 왕권 강화를 위해서 품주를 집사부와 창부로 분리하였다. 1번으로 한번 잡아볼까요? 품주 1번 품주를 집사부와 재정을 분리하는 창부로 나누게 됐다. 두 번째 형벌을 담당하는 자의방부를 설치, 2번을 잡아볼까요? 자의방부를 설치했다. 나당동맹을 통해서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가 멸망시키는 그 다리를 놨던 인물이 진덕여왕이다. 한화정책, 이게 작년 경간부 기출입니다. 작년 경간부 기출이니까 살짝 적어놓으세요. 중국의 의관을 착용하고 중국의 복식을 착용, 아홀을 들게 하였다. 아홀, 간료들은 공복을 입고 상아뿔로 만든 이런 이걸 아홀이라 부릅니다. 이렇게 격식을 갖추는 왕 앞에 쓰는 것들입니다. 이때 나왔고요. 조선시대도 정사품 이상의 관료들은 공복을 입고 이렇게 아홀을 들고 있었다. 아홀이라고 합니다. 상아로 주로 만드는 겁니다. 독자적인 연호 태하 연호를 사용하다가 버리고 당나라 연호인 영희를 받아들였다. 여기 작년 경간부 기출입니다. 태하 대신에 영희, 태영, 태영, 악을 뜯어서 외우시면 태영, 태하를 버리고 영희를 취했다. 그 다음에 당을 칭송하는 태평성, 오원 태평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당나라 당 고종이거든요. 당 고종의 어떤 치세에 대해서 막 극찬하는 거예요. 당 고종에 대해 치세를 보내는 치세에 대해서 극찬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106페이지 신라의 주요 비석들이 있죠. 체크만 합격했던 것들이 포항정정리비 별표, 울진 봉평비 별표, 그 다음에 진흥왕의 순수비 별표. 순수비는 4개 되죠. 단양작성비를 아까 척경비라고 주로 합니다. 경계를 펴신 척경비 정도. 남산 신성비 됐죠. 남산 신성, 노동력으로 통하는 것들. 임신 서기석. 유교 경제를 공부 열심히 하자는 청년들의 맹세서, 유학 공부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대당항쟁과 신라 삼국통일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